하지만 행복한 기분도 잠시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산대 앞에 다다르자 딸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러더니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위는 딸이 떠난 자리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순간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계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생일을 기념하자며 고급 식당에 데려온 사람들이 결국 계산은 저에게 떠넘기려 하는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딸이 자리를 떠나고 사위는 계산대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순간 제 마음은 단단히 닫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사위는 마지못한 얼굴로 지갑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딸은 화장실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좀 비싸긴 하지만 음식 정말 괜찮았죠? 잘 먹었어요. 며칠 뒤 딸이 손주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며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주가 엄청 신났어요. 엄마가 놀아주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마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지 마라. 나도 약속이 있고 이제 손주는 내가 봐야지. 딸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늘 손주 봐주셨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봐줬지만 이제는 나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세 이육순입니다. 오늘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밥만 얻어먹고 저에게 밥 한 끼 살 줄 모르는 딸과 사위에게 큰 결심을 내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해주며 살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기만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5 식구였고 부모님은 농사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남동생과의 대우가 크게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의 흔한 가정이 그랬듯 집안의 중심은 오롯이 남동생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누나니까 동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엔 당연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무게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밥상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남동생의 밥그릇에는 반찬이 더 많았고 과일을 먹을 때도 남동생이 먼저 고르곤 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어머니는 누나니까 양보해야 한다고 항상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 가고 나서도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용품이나 공책 등 공부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달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항상 대답하셨죠. 그런 건 꼭 사지 않아도 돼. 내 동생 새 운동화 사야 하니까 내 건 다음에 하자.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동생은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해도 부모님은 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반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집안일을 도와도 칭찬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딸은 집안일이나 잘 도와주면 됐지. 공부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구나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 차별은 어른이 되고 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단순히 남동생을 더 아끼는 부모님의 태도가 서운함으로 다가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차별은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26의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과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지만 부모님께서는 결혼 준비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여유가 없어. 그래서 혼수며 예다니며 모든 걸 제 손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서운함을 넘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남동생이 결혼할 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남동생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결혼을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논과 밭 중 제법 큰 땅 한 부분을 떼어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순아, 내 동생은 아직 힘들잖니. 너도 동생 결혼식에 조금 보태면 좋겠다. 그 말을 들으며 억울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남동생을 위해 모든 걸 양보하며 자랐던 기억이 떠오르며 속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저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남동생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쉬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고 저는 부엌에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이지. 내가 누나니까 알아서 챙겨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이 가족에서 어떤 위치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결국 부모님과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설날을 앞두고 부모님께서 또다시 재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재산은 다 남동생 거다. 옥순아, 너는 내 동생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거야. 그날 저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평생을 동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한 듯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딸이고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잖니. 그 말에 저는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과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는 결혼 후 딸을 낳으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딸은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키우겠다고요. 남편과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지만 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학비며 교재비며 빠듯한 형편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남편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느끼며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은 공부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번 돈을 모아 딸의 학원비로 썼고, 딸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은 제가 모두 도맡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몸이 힘들었지만 딸이 합격 통지를 받고 울면서 제 품에 안겼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모든 게 보람있게 느껴집니다. 엄마,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된 딸은 결혼을 하면서 제게 또 다른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위는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얼마 뒤 귀여운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딸과 손주를 위해 용인으로 이사하며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힘들지 않도록 무엇이든 도와주자고요. 사위도 든든한 사람이었고 손주가 태어나자 저는 손주를 보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주를 돌보고 딸과 사위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 몇 년간 딸과 사위는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고 가끔씩 여행을 다녀오라고 선물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차 그들의 태도는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주는 것들이 고마움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평일 저녁에 퇴근 후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들러 밥을 먹고 가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딸은 잘 먹었다며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온 딸이 걱정되어 저는 항상 제가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다 도맡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딸과 사위는 밥을 먹기만 하고 바로 집으로 가버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딸과 사위는 평일 저녁이면 퇴근 후 저희 집에 오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까지 함께 오니 집안이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손주의 제잘거림을 들으면 저도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에게 일방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언제나처럼 퇴근 후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이했지만 몸은 이미 농사일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 준비는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고 반찬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밖이 움직였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휴식을 취했고 사위는 손주와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나올까 싶었지만 그런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상을 차리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과 사위가 이렇게라도 찾아오는 게 고맙지. 하지만 그런 마음은 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점점 무거운 현실로 변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딸과 사위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손주는 밥을 먹다 말고 놀고 싶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손주를 다독이며 다시 밥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손주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서 힘들어요. 엄마가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아이를 달래거나 밥을 먹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손주 입에 밥을 넣어주느라 당연히 제 식사는 뒷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딸과 사위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쉬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향했지만 그날따라 몸이 너무 힘들었는지 딸이 도와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들어갈게요. 잘 먹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떠났고 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며 묵묵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남은 건 저녁 식사 후에 빈 그릇과 피로뿐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랑스럽지만 그들의 태도에 작은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이후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단초가 되었습니다. 주말은 보통 가족들이 각자 휴식을 취하며 여유를 찾는 시간이지만 저에게 주말은 오히려 가장 바쁜 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위가 출장을 가는 주말에는 딸과 손주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쉼없이 움직이며 온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요. 손주가 놀러 오고 싶대요. 문을 열자 손주는 활짝 웃으며 제 품으로 뛰어들었고 딸은 어제 일찍 잠들지 못해 피곤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좀 쉴게요. 손주 좀 봐주세요. 딸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눕더니 곧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에너지가 넘쳐 거실과 방을 오가며 놀았고 저는 아이와 놀아주면서도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밥 뭐 먹어요? 딸의 말에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미역국과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일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딸은 또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뭐 먹지? 손주가 국수 먹고 싶대요. 저는 딸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부엌에서 다시 밖이 움직였습니다. 국수를 삶고 아이가 좋아할 구명을 준비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딸은 손주와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이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좀 누워서 쉴게요. 딸은 아예 방으로 들어갔고 손주는 장난감을 갖고 놀다 지쳐 낮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쌓인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손주가 깬 뒤 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하루는 금세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은 간단히 먹을까요? 손주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네요. 저는 다리가 아파오고 허리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딸과 손주가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밤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배웅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나니 제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무릎의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로 가족을 위한 헌신일까? 내가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이런 주말이 반복될수록 딸과의 관계에 대한 제 의구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 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밥을 차리는 게 좀 힘들어서 우리 이번에는 외식이라도 할까? 딸은 흔쾌히 그러자며 좋아했고 사위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집안일에서 벗어나 가볍게 식사를 할 생각에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는 손주를 데리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은 소고기 먹으러 가요. 오랜만에 고급진 거 먹고 싶잖아요. 딸과 사위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는 좋다고 말했지만 내심 제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메뉴를 정하는 사실에 작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근처에 고급 소고기 전문점으로 갔습니다. 자리에서 주문을 하는 동안 딸과 사위는 자신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이야기하며 손쉽게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차마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즐겁게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딸과 손주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쁘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계산대로 먼저 가실래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결국 계산대 앞에 선 저는 지갑을 꺼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외식을 하며 가벼운 휴식을 기대했던 날이었지만 오히려 딸과 사위의 태도에서 실망과 씁쓸함을 느끼게 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칠순 기념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제 칠순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딸이 전화로 제게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저희가 엄마 칠순을 제대로 챙겨드리려고요. 맛있고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에 예약했어요. 딸의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아, 딸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동안의 서운함도 잠시 잊었습니다. 딸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요즘 제일 핫한 한정식집이에요. 다들 여기서 기념일을 많이 챙긴대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져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넓은 창문으로는 따뜻한 조명이 비쳤고 깔끔하게 세팅된 테이블은 오랜만에 느끼는 특별한 자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메뉴를 골랐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메뉴 진짜 맛있대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들의 밝은 모습에 저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딸이 엄마에게도 신경을 써주는구나라는 생각에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식사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나씩 나오는 요리들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들이었고, 딸과 사위는 저에게 음식을 권하곤 했습니다. 손주는 테이블에서 귀엽게 이것저것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고,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정말로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기분도 잠시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산대 앞에 다다르자 딸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러더니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위는 딸이 떠난 자리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순간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 자리를 계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생일을 기념하자며 고급 식당에 데려온 사람들이 결국 계산은 저에게 떠넘기려 하는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딸이 자리를 떠나고 사위는 계산대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순간 제 마음은 단단히 닫혀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기대했던 내 마음이 허무할 뿐이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사위는 마지못한 얼굴로 지갑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딸은 화장실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좀 비싸긴 하지만 음식 정말 괜찮았죠? 잘 먹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애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홀로 감당해야 했는지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은 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이 사건은 제 결심을 확고히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칠순 생일날의 한정식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맴돌았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허탈감이 교차하며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과 사위에게 직접적으로 그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다소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예요. 어제 한정식집에서 왜 그러셨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왜 그러긴? 잘 먹고 왔지. 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가 계산 안 하셔서 사위가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자리에서 가만히 계셔서 얼마나 무안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계산을 해야 하니?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였는데 내가 엄마 칠순을 챙겨주겠다고 해놓고 계산은 내가 다 해야 하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한 번도 내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엄마도 이제 힘들다. 그 말을 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반박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지만 그렇게 대놓고 저희를 무한 주듯이 행동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무안했다면 엄마는 너희가 내게 해온 모든 일이 무안하고 서운하다. 너희가 정말로 엄마를 생각했다면 적어도 그런 자리에선 너희가 챙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통화는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딸과 사위의 요청을 더 이상 들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줬고 그들이 제 도움을 너무 당연히 여긴다는 생각이 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손주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며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주가 엄청 신났어요. 엄마가 놀아주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마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지 마라. 나도 약속이 있고 이제 손주는 내가 봐야지. 딸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늘 손주 봐주셨잖아요. 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갑작스럽게 손주 보는 일까지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딸의 말을 차분히 받아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야? 이건 원래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엄마도 개인적인 약속이 있고 항상 너희들에게 시간을 쓸 수는 없는 거야. 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을 스스로 되짚어봐라.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알 거야.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건 내 몫이야. 딸은 결국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딸과 사위는 제가 정말로 이전처럼 해주지 않을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제가 잠깐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평소처럼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결같이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딸은 평소보다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저희가 갈게요. 손주도 할머니 보러 가고 싶어해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지만 결국 단호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마라. 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절인데 가족이 얼굴도 안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명절에 와서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밖에서 잠깐 얼굴만 보자. 딸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명절날까지 안 본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딸의 말을 끊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내가 늘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이제는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구나. 그렇지만 그건 엄마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자식들이 오면 챙겨주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누가 차려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TV 보는 손님이 되어 보고 싶구나. 딸은 당황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번엔 저희가 다 할게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 한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명절에 그렇게 번거롭게 모이는 게 싫다. 이제부터는 내 집에 오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자. 서로 안부만 묻고 사는 게 좋겠다. 결국 딸은 실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엔 그냥 우리끼리 보내겠습니다. 그 후로 명절날, 저는 처음으로 혼자 집에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이전 같으면 아침부터 부엌에서 일하며 딸과 사위를 기다렸을 텐데, 그날은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점차 이 선택이 저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명절 이후 딸과 사위는 더 이상 제가 예전처럼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도 한동안 딸과의 연락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제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몇 주 뒤, 딸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고 신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건 무슨 이야기니? 전화로 하면 되겠구나.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딸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만나서 식사 같이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딸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며칠 뒤 딸의 집에 도착한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실에는 가지런히 세팅된 밥상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딸과 사위가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앉아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식사가 시작되자 딸은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사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동안 해주신 게 많았는데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 사위는 제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고마움을 먼저 표현했고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딸과 사위는 제가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저 역시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은 예전처럼 모든 것을 제게 맡기지 않고 저를 먼저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위도 예전보다 자주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하며 사소한 일이라도 신경을 쓰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손주도 많이 자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식탁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제공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들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느껴집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가끔 딸이 예전처럼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탁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제가 돕지 못하는 날에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저도 그동안 너무 딸과 사위에게 다 해주려고 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딸과 사위가 잘못했던 부분이 많았지만 제 스스로가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무조건 희생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가족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해야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제야 비로소 저도 자식도 스스로의 위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며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